고층 건물들이 밀집돼 있는 서울 강남. 서초구 보건소 직원들이 출동했다. 신고를 한 곳은 서초동의 한 빌딩. 12월임에도 불구하고 모기들이 극성을 부린다는 것이다. 실제 정화조 뚜껑을 열자 엄청난 모기떼들이 발견됐다. 우리가 사라졌다고 안심했던 도시 해충들이 몰려오고 있다. 계절을 잊은 채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0일 방배동 주택가. 추위가 일찍 시작돼 집집마다 보일러를 틀어야 하는 쌀쌀한 날씨다. 그러나 김현아 씨 집에서는 한여름을 연상케 하는 보건소의 방역수칙 작업이 한창이다. 주부 김 씨는 기가 막히기만 하다. 아이가 있어 여름 내내 모기와 씨름을 했는데 겨울이 다 되도록 아직도 모기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탓이다. 집안 곳곳에서는 수십 마리의 모기들이 여름과 다름없이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 뭘로 잡으셨죠? 손으로도 잡고요. 전자모기향을 켜놓은 지 7개월째. 그녀는 참다 못해 구청 보건소에 신고를 했다. 그 좀 일반 얘네들의 원래 온도. 도대체 모기들이 어디서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것일까? 겨울에도 사라지지 않는 모기들의 본거지는 바로 집 앞 정화조였다. 엄청난 수의 모기들이 정화조에 숨어 겨울을 나고 있다. 오물에 사는 모기에게 물렸다고 생각하니 더욱 끔찍한 노릇이다. 한겨울 모기 소독은 오랜만의 일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강남의 고층 빌딩들은 겨울이 시작될 때마다 정기적으로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한여름만큼이나 겨울에도 바쁜 서초보건소 직원들. 그들이 겨울 모기를 추적하다 발견한 근거지가 바로 건물 지하실이다. 숨을 쉬기 곤란할 정도로 퀴퀴한 모기향 사이로 모기들의 사체가 먼지처럼 쌓여있다. 이 빌딩에서도 한겨울 모기들의 번식지 노릇을 하는 것은 지하실의 이거 저거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화조 안에 수십만 마리의 모기들이 뒤엉켜 있다. 입구 쪽엔 모기들이 죽어 덩어리져 있다. 밀폐된 정화조에서 어른 모기로 성장을 했지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것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먹이를 찾아 정화조에 둥지를 튼 모기의 천적 거미. 또 이런 하지만 거 발견한 거 거미는 너무나 엄청난 모기 수에 오히려 주춤거린다. 과거에 볼 수 없는 재래식 화장실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으로 지금 수세식 정화조 시스템에서는 모기가 지금 집단 서식하기는 안전맞춤으로써 지금 집단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스템으로서 전국이나 어디서나 이 정화조라면 똑같은 이런 집단 서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 모기의 온상 정화조. 사람의 분뇨가 처음으로 모이는 1차 정화조는 오물이 덩어리져 있고 독성 가스가 심해 모기가 살 수 없다. 2차 정화조는 오물과 물이 분리되고 독성 물질이 걸러지는 여과조다. 2차 정화조까지도 독성 물질이 강해 모기가 살 수 없다. 모기가 집단 번식하는 것은 수세식 정화조의 마지막 단계인 3차 정화조다. 이곳에 걸러진 물은 오염에 강한 모기에게 훌륭한 산란장이 되고 있다. 다 귀하신 것 같아요.
제작팀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한 겨울 모기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지하실에서 대량 번식하는 모기와 유충들을 채집했다. 국립보건원 또한 최근 급증한 도시의 겨울 모기를 주시하고 있다. 지하실에서 채집된 모기는 지하집 모기.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가 많지 않았던 종이다. 이번엔 채집된 알을 분석해봤다. 역시 지하집 모기의 알이다. 전국 어디서나 번식하는 빨간집 모기에 비해 지하집 모기는 건물의 지하 공간에서 번식하는 도시형 모기다. 지하집 모기는 우리 주거 환경이 건물이 대형화되면서 대형화된 건물의 지하 공간이나 정화 시설이 이제 어두운 그런 환경에서 서식이 가능하게 된 그런 종류입니다. 이 모기는 이제 이렇게 환경이 변화하면서 점차로 차지하는 비율이 도시 환경에서 점점 많아지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밤잠을 설치게 한 빨간집 모기는 겨울이 오면 사라진다. 그러나 지하집 모기는 한겨울에도 왕성한 활동을 보인다. 지하실 정화조에서 번식해 안방까지 침입해 들어오는 지하집 모기의 생태를 관찰했다. 유충인 장구벌레가 먹고 있는 것은 사람의 배설물 등 정화조의 오염물질이다. 이는 풍부한 영양분이 된다. 장구벌레는 배끝에 달린 호흡관으로 숨을 쉰다. 한겨울에도 지하집 모기가 번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얼지 않는 지하 정화조 물이 있기 때문이다. 장구벌레들은 태어난 지 12일쯤 되면 탈피를 하는데 껍질을 벗고 번데기가 돼 나온다. 모기는 다른 곤충과는 달리 번데기일 때도 움직일 수 있다. 위험을 느낄 때 꼬리를 튕기고 작은 포탄처럼 갑자기 몸을 굴리는 능력이 있다. 번데기로 지낸 지 이틀이 되면 날개 돋기가 시작된다. 마침내 한 마리의 어른 모기로 탄생하는 것이다. 날개가 돋자마자 모기는 체액을 배출한다. 첫 비행에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다. 알에서 어른 모기가 되기까지 불과 15일이면 흡혈곤충으로 탄생된다. 겨울밤, 마침내 따뜻한 지하실에서 탄생한 모기의 공격이 시작된다. 모기를 쫓기 위해 몸을 움직일수록 모기들은 더욱 몰려든다. 오히려 사람이 내는 열을 따라온다. 또한 모기는 사람이 숨을 쉴 때마다 내뱉는 이산화탄소에 자극받는다.
모기가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악취다. 발냄새 등 공기보다 무거운 냄새가 땅으로 가라앉으면 모기는 최대한 낮게 날면서 냄새가 나는 쪽으로 날아간다. 발이 자주 물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모기는 본격적으로 피를 빨기 전 무려 20번이나 침으로 미리 혈관을 탐지한다. 피가 잘 나오는 혈관을 찾기 위해서다.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빠는 과정은 급사 외과 수술과 같다. 모기의 입에는 총 7개의 칼과 바늘이 있는데 우선 4개의 칼로 피부를 잘라 혈관을 찾는다. 이후 각각 2개의 바늘로 피가 굳지 않도록 타액을 넣으며 피를 빨아먹는다. 모기는 1분 반 동안 제 몸무게의 2~3배에 달하는 피를 빨아먹는데 그 사이에도 소화를 하며 배설을 한다. 고농축에 피를 남기기 위해서다. 피를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5분. 그동안은 몸이 무거워 제대로 날지도 못한다. 모기 중 사람의 피를 빠는 것은 암모기뿐이다. 알을 낳기 위해 영양분이 필요해서다. 알 낳기에 임박한 암모기는 물을 찾아 헤맨다. 물에 잔뜩 배를 낮춘 암모기는 알을 낳기 전 연신 물을 들이킨다.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다. 배를 낮추고 몸을 실룩거리자 알이 하나씩 밀려나온다. 암모기는 긴 뒷다리를 모아 그 사이에 100개에서 200개의 알을 가지런히 낳는다. 모기의 알 낳기는 15분간 계속된다. 암모기는 3번 정도 알을 낳으면 수명을 다한다. 모기가 번식을 위해 인간에게 접근하는 침입자라면 바퀴벌레는 늘 우리 곁에 있는 은밀한 동거자다. 신림동의 이 다세대 주택은 바퀴벌레를 없애기 위해 전문업체까지 불렀다. 바퀴벌레의 이동로를 따라 배설물이 쌓여 있다. 바닥에 죽여놓은 게 얘가 지은 지 10년 됐다는 13평 다세대 주택 곳곳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된다. 1년에 몇 번씩 약을 뿌리고 연막탄까지 터뜨려도 잠시 그때뿐 바퀴벌레는 계속 나타났다. 티윌이라고 부르셨죠. 훨씬 쉽잖아요. 그래. 어쩌면 좋아. 저길 봐요, 엄마. 은밀하고 따뜻한 TV 수상기 안은 아예 바퀴벌레들의 번식지가 됐다. 피그렛이야. 최근 젊은 업체에 바퀴벌레 방제를 의뢰하는 70~80%는 이런 가정집이다. 4~5년 전만 하더라도 그 큰 시설이나 뭐 공연장, 뭐 큰 건물들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소독 신청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개인들도 그 일반 가정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이 이제 소독을 의뢰 신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물들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점점 갖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도 번식이 가능하다 보니까 가정집에서 많이 발생돼 갖고 지금 현재 그 일반 전문 이제 저희 같은 회사에다 많이 의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산의 한 아파트. 대규모 주거단지인 아파트에서도 바퀴벌레는 큰 문제거리다. 바퀴벌레가 주로 숨어 사는 것은 음식물 찌꺼기와 물기가 많은 싱크대 안. 이 집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된 곳 역시 싱크대 물받이통의 아랫부분이다. 제작팀은 바퀴벌레의 근거지인 싱크대를 24시간 관찰하기로 했다. 한 마리의 바퀴벌레가 보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수백 마리의 바퀴벌레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밤이 되자 숨어있던 바퀴벌레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활발하게 먹이를 찾아다닌다. 빛을 싫어하는 바퀴벌레는 어둠 속에서 더욱 민첩하다. 싱크대 곳곳 가지 않는 곳이 없다. 바퀴벌레가 특히 좋아하는 것은 은밀하고 어두운 갈라진 틈이다. 바퀴벌레의 주요 감각기관은 다리와 더듬이다. 다리를 빠는 것은 위험에 대비해 신경을 예민하게 갈고 다듬는 행위다. 관찰한 바퀴벌레 암컷은 모두 알주머니를 달고 있다. 바퀴벌레의 번식법은 독특하다. 새끼를 알주머니에 넣어 오랫동안 꽁지에 달고 다니며 보호를 한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끈끈이 액을 뱉으며 뭔가를 준비한다. 알주머니를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바퀴벌레는 알주머니를 한 달 정도 배끝에 달고 다니다가 새끼들이 부화하기 불과 하루 이틀 전에 떨어뜨린다. 바퀴벌레의 부화율과 생존율은 매우 높다. 마침내 단단한 껍질을 깨고 새끼들이 밀려나온다. 보통 한 번에 40마리 정도가 태어난다. 바퀴벌레는 단 한 번의 교미로 8차례까지 새끼를 낳는다. 바퀴벌레 한 쌍이 있을 경우 1년이면 10만 마리까지 번식이 가능하다. 바퀴벌레가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은 밤 12시 정도. 사람들이 들어가고 불이 꺼지면 바퀴벌레의 세상이 된다. 먹이를 찾기 전 치열한 영역 싸움이 시작된다. 바퀴벌레는 엄청난 대식가다. 더듬이와 다리, 심지어 목이 잘려나가도 살아남는 바퀴벌레에게 치명적인 것은 단 한 가지, 먹이가 없을 때다. 결국 영역 싸움에서 진 바퀴벌레들이 먹이를 찾아 금단의 선을 넘는다. 사람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바퀴벌레는 잡식성이다.
인간의 머리카락과 손톱까지도 먹는다. 두려움 없는 동거자. 바퀴벌레로 인한 사람들의 피해는 혐오감 이상이다. 제작팀은 바퀴벌레의 근거지인 싱크대에 먹이를 놓아두고 이틀 동안 바퀴벌레를 채집했다. 국립보건원에 세균 실험을 의뢰했다. 채집된 바퀴벌레들을 흡수력이 좋은 실험용 종이에 묻혀 바퀴벌레가 옮기는 병균들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바퀴벌레의 몸에서 나온 것들을 인간의 체온과 유사한 37도에서 24시간 배양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실험 결과 바퀴벌레의 몸에서는 폐렴과 식중독, 바퀴벌레의 몸에서는 폐렴과 식중독, 수막염 등을 일으키는 세균이 발견됐다. 이렇게 세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 한 4분의 1만 봤을 때도 한 800마리 정도 이상의 세균을 가지고 다니는 걸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작은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콜로니 모양이 다른 거는 다른 세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바퀴가 여러 종류의 세균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각 병원 내과는 천식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천식은 도시화에 따른 선진국형 알레르기 질환으로 최근 우리나라 또한 2배나 증가했다. 천식의 원인은 알레르기, 특정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이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심성식 군의 경우 어릴 때부터 천식에 시달려왔다. 피부 반응 검사를 한 결과 천식의 원인은 바퀴벌레, 개미 등 집안의 해충 때문으로 밝혀졌다. 전에 살던 집에는요, 바퀴벌레랑 개미랑 있어가지고 굉장히 새벽마다 숨이 차고 병원 응급실도 많이 다니고 했거든요. 이번에 새로 이사간 집은요, 새로 지은 집이라서 개미도 없고 바퀴벌레도 없고 해서 증상이 없었는데요. 초기엔 증상 없었는데 후에 개미가 생겨나면서 증상이 생겨요. 현재 이곳 세브란스를 찾는 천식 환자의 발병 원인을 보면 절반은 집먼지 찐득이, 40%는 개미와 바퀴벌레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바퀴인 경우에는 우리가 박멸을 하면은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바퀴가 있는 집안에서 완전히 바퀴를 박멸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한겨울, 바퀴벌레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바퀴벌레 퇴치 의뢰를 받은 전문 업체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독먹이 방식. 독이 있는 유인제를 이동로와 서식지에 바르는 것이다. 독먹이를 먹은 바퀴벌레는 하루나 이틀에 걸쳐 몸의 수분이 증발해 죽는다. 자신을 위협하는 환경이 발생하면 바퀴벌레들은 이동을 시작한다. 바퀴는 1초에 25cm를 달린다. 사람의 크기라면 시속 150km의 속도와 맞먹는다. 바퀴벌레는 미끄러운 타일 위 등 집안 어디서나 민첩하게 달린다. 방제 작업이 시작되자 바퀴벌레들은 아파트의 좁은 난간을 통해 이웃집으로 이동을 한다. 바퀴벌레의 박멸이 어려운 데는 보다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실제로 살충 실험을 해봤다. 한쪽은 살충제를 담은 먹이통을 설치하고 다른 쪽엔 스프레이로 살충제를 뿌렸다. 살충제를 맞은 수컷들이 죽어간다. 그러나
암컷은 격렬하게 알주머니를 떨어낸다. 바퀴벌레와 알주머니는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관으로 연결돼 있다. 암컷은 죽어가면서도 알주머니를 떼내 새끼들을 지키려 안간힘을 쓴다. 살충제를 담은 유인식 먹이통의 경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먹이를 먹은 지 6시간 후다. 마침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먼저 더듬이의 움직임이 둔해졌다. 식량과 함께 사지가 마비되기 시작한다. 바퀴벌레는 약해졌을 때 몸이 뒤집어진다. 몸에 이상이 느껴지자 역시 가장 먼저 알주머니를 떼낸다. 몸이 마비돼 가면서도 쓰러진 동료를 잡아먹는다. 바퀴벌레에게 죽은 동료는 한낱 먹잇감일 뿐이다. 죽는 순간까지 먹이를 차지해 살아남으려는 바퀴벌레의 생존 본능은 계속된다. 약을 뿌린 지 24시간이 지나자 모든 바퀴벌레가 죽었다. 살충제를 맡은 알주머니다. 놀랍게도 새끼들이 죽지 않고 태어난다. 단단한 껍질이 살충제를 막아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전문적인 방제업체들은 약만으론 100% 방제가 어렵다고 말한다. 네, 바퀴알은 그 키틴질이라는 아주 딱딱한 물질이나 아니면 퀴논계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물질은 아주 딱딱하기 때문에 밖에서 묻어가지고는 살충제가 그 안까지 침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그 바퀴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유입되면 박멸이 힘든 바퀴벌레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원목 수입이 활발하게 시작된 1970년대부터였다. 바퀴벌레는 원래 열대지방의 숲에 살던 곤충으로 베어진 나무에 실려 전 세계로 확산됐다. 바퀴벌레가 통한 이 정도는 됩니다. 큰 거. 집에서 키우는 거는 좀 많잖아요. 바퀴벌레 큰 것은 이만하게 크게 나와요. 큰 거. 많이 나와요.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거. 국립보건원에서는 작년부터 이곳 인천항에 상주하며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외래 곤충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다. 열대곤충에서 도시 해충으로 엄청난 적응력을 보이며 피해를 입히는 바퀴벌레는 주목 대상 중 하나다. 열대에 가보면은 군대개미가 행진할 때 앞에서 튀는 놈들이 대부분이 바퀴벌레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퀴벌레가 상당한 동물들의 먹이로서 가장 중요한 그룹을 이룬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다가 보니까 그 숲에 어디에나 있고 그들이 그 번식하고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집 속에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같이 들어와서 살았을 거예요. 바퀴벌레의 유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문제다. 국제무역의 증가로 화물의 경로 또한 다양해져 새로운 종이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미국 바퀴 소동도 그중 하나다. 바퀴벌레가 이렇게 작은 바퀴벌레가 다녀서 징그럽다고 이렇게 지켜봤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막 한 1,000여 정도 된 바퀴벌레가 날아다닌 바퀴벌레가 보여서 뭐 기절할 뻔했어요. 놀래서.
미국 바퀴벌레는 다른 바퀴벌레와는 달리 날아다니기도 한다. 미국 바퀴는 원래 아열대나 온대 좀 따뜻한 지방에 그렇게 서식하던 것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중부지방까지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988년부터 서울에 나타나기 시작한 미국 바퀴벌레. 특수카메라로 추적에 나섰다. 가장 흔한 바퀴는 크기 1cm 정도의 독일 바퀴벌레다. 우리나라에 있는 4종류의 바퀴벌레 중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퀴다. 드디어 미국 바퀴벌레의 모습이 보인다. 옆에 독일 바퀴벌레에 비해 무려 서너 배가 크다. 알을 달고 있는 미국 바퀴벌레를 만났다. 독일 바퀴벌레와는 달리 미국 바퀴벌레는 알주머니가 생기자마자 떨어뜨린다. 미국 바퀴벌레가 독일 바퀴벌레가 먹던 땅콩을 가로챈다. 큰 만큼 먹이에 대한 독점력이 강하다. 같은 미국 바퀴벌레끼리도 먹이 싸움이 치열하다. 미국 바퀴벌레가 껍질 벗기를 한다. 미국 바퀴벌레는 몸이 커질 때마다 최대 13번까지 껍질을 벗는다. 다른 미국 바퀴벌레의 공격이다. 어느 곤충이든지 껍질을 벗을 때 가장 약하다. 피부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간신히 탈출에 성공한 미국 바퀴벌레. 남은 놈은 벗겨진 허물을 뜯어먹는다. 다른 바퀴벌레보다 높은 온도에서만 살 수 있는 미국 바퀴벌레의 출현은 도시가 더 뜨거워졌다는 증거다. 모기나 바퀴 같은 도심벌레들이 확산되는 이유는 주거 형태가 과거와는 달리 아파트 등의 밀집 형태로 바뀌었고, 배기가스와 주거 환경에서 발생되는 열들이 겨울철에도 바퀴나 모기 등의 해충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머리니도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머린니가 확산된다는 민원이 제도했다. 국립보건원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신고지역 중 하나인 충남의 한 초등학교. 양호실에서 잊혀진 옛 풍경이 벌어진다. 국립보건원 조사팀은 옛 방식 그대로 아이들의 머리를 찬빗으로 빗어내리며 머린니 실태 조사를 한다. 좀 상계가 1, 2학년 여자아이들의 머리에서 석회가 발견된다. 석회는 머린니의 알. 친구의 머리에서 벌레가 나오자 아이들이 긴장하기 시작한다. 한 여자아이의 머리에서 길이 0.1cm의 작고 검은 벌레가 떨어진다. 분명 머린니다. 검사 결과 1, 2학년 여학생 37명 중 13명에게서 머린니가 발견됐다. 어떤 학급은 여학생의 경우 반 이상 머린니가 나왔다. 스스로 머리를 감을 수 있는 고학년 아이들은 어떨지 궁금했다. 상황은 오히려 저학년보다 심각하다. 여학생 44명 중 반 이상에게서 이가 발견된다.
심지어 한 여학생의 경우 무려 1000여 마리가 넘는 머릿니가 발견된다. 여학생, 이리 와. 어떻게 가려움을 참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춘마리의 머릿니가 나온 여학생의 집을 찾아가 봤다. 맞벌이를 하느라 여유가 없는 아이의 부모. 집안 구석구석에서는 머릿니들이 발견된다. 이 여학생의 경우 애완견도 문제다. 사람의 머릿니는 동물의 털 속에서 살 수 없다. 그러나 개는 머릿니가 멀리 퍼져나가는 숙주 노릇을 한다. 작년부터 혼자 머리를 감았다는 아이의 손놀림이 서툴다. 머릿니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 청결하지 못한 몸 상태다. 머릿니는 농촌학교만의 문제일까? 한국의 대표적인 중산층이 모여 사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똑같이 머릿니 검사를 실시했다. 놀랍게도 강남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역시 석회와 머릿니가 발견된다. 머릿니가 발견된 학생들 대부분이 부모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는 유복한 아이들이다. 이가 발견된 아이 중에는 부모가 모두 의사인 아이도 있다. 저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아이들 이거 검사할 때 듣기는 했지만 옛날에 듣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검사하고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온다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네. 여학생은 337명 중 29명, 약 10%가 발견되는데 남학생은 1%에 불과했다. 문제는 여학생들의 긴 머리다. 머릿니와 석회가 가장 많이 발견된 여학생이다. 자매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머릿니는 전염성이 강하다. 동생 역시 머릿니와 석회가 똑같이 발견됐다. 머리 일주일에 몇 번 감아요? 두세 번. 누가 감겨줘요? 엄마요. 엄마가 감겨줘요? 네. 저희가 조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결손 가정 아이들이 마늘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그 결손 가정 아이들이 소수는 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 골고루 그 뭐 부모가 다 있고 엄마가 잘 그 머리를 감겨주는 아이들한테도 꽤 많이 나오는 거로 밝혀졌습니다. 머릿니가 극성을 부린 것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가난 때문에 제대로 닦고 입지 못했던 시절의 얘기다. 사라졌던 머릿니가 다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라졌던 이가 갑자기 발생된 게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소수가 그 생존하고 있다가 그 좋은 번식처인 그 도시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적응이 되면서 그 발생이 이제 활발히 이루어져서 많이 전파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라졌던 머릿니가 나타나자 머릿니 박멸약 또한 문제다. 이것도 이거 두 번 한다. 국립보건원에서는 임시 방편으로 인체에 무해한 살충 성분의 샴푸를 긴급 수입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은 독성 물질로 결정돼 사용이 중지된 과거의 DDT 약품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머릿니의 생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아직까지 그 전 세계적으로 머릿니를 사육하는 방법이 별도로 그 동물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는 방법은 없고요. 그 사람 피를 갖다가
빨려 갖고서 하는 관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팔에 이 상처 난 거가 그 머리니가 흡혈을 하기 위해서 그 사육도 용구를 갖다가 차고 있어 갖고 상처가 난 겁니다. 머린이는 2시간마다 사람의 피를 빤다. 제작팀은 머린이의 생태를 관찰했다. 머린이는 머리카락이 있어야 이동이 가능하다. 굵은 다리와 갈고리 같은 발톱으로 나무를 타듯 빠르고 자유롭게 움직인다. 수컷 머린이가 암컷의 몸 위로 기어오른다. 짝짓기를 하려는 것이다. 최초로 공개되는 이의 짝짓기다. 머리카락을 지지대로 삼아 마치 고개를 하듯 머린이의 짝짓기는 무려 1시간이 넘도록 계속된다. 교미를 끝낸 암컷이 영양분을 얻기 위해 피를 빨러 나선다. 알을 낳기 위해서다. 머린이는 피를 빨기 전 가장 많이 움직이는데 이때가 머리카락에서 내려오는 유일한 때다. 머린이가 피를 빨기 시작한다. 머린이는 살을 찢어서 헤집으며 혈관을 찾는다. 바로 사람이 가려움을 느끼는 이유다. 백배로 확대돼 투명하게 보이는 머린이의 내장에 피의 흐름이 선명하다. 머린이는 피를 빨아먹으며 그 자리에서 피똥을 싼다. 배설물은 피부에 그대로 떨어지는데 발진 티푸스 등 전염병에 걸리는 것은 이런 오염물질 때문이다. 배가 부르게 피를 먹은 암컷이 둔한 움직임으로 머리카락 위로 오른다. 알 낳기가 임박한 것이다. 암컷 머린이는 알을 낳기 전에 우선 끈끈한 분비물을 머리카락에 바른다. 알을 붙이기 위해서다. 마침내 알이 나온다. 암컷 머린이의 수명은 평균 30일. 살아있는 동안 매일 10개씩의 알을 낳는다. 알을 낳은 지 일주일, 부화가 시작된다. 머린이는 태어나자마자 날카로운 발톱으로 머리카락에 매달린다. 새끼가 한 마리의 어른 머린이로 성장하는 데는 불과 10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머린이의 확산은 우리만의 상황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0년대 초부터 머린이 때문에 학생들이 대거 결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머린이는 곧 가정까지 확산돼 부모와 교육당국은 모두 공황 상태에 빠졌다. 처음 흑인 지역의 학교에서 발생한 머린이는 곧 백인이 사는 중산층의 학교까지 확산됐고 수업이 마비됐다. 마침내 학교는 휴교를 단행했다. 머린이가 극히 평범한 중산층 아이들에게까지 넓게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매가 모두 머린이에 감염된 집을 찾아갔다. 깨끗하게 정리된 집안 곳곳에서 머린이가 발견된다. 머린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보이긴 보여.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방 안은 춥지 않기 때문이다. 머린이가 다시 등장한 것은 불결한 몸 상태와 함께 집안의 높은 온도 때문이다.
온도에 따른 머린이의 행동을 실험해봤다. 먼저 27도부터 온도를 낮춰보기로 했다. 27도는 취재 기간 중 관찰된 각 집의 평균 난방 온도다.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머린이가 한쪽으로만 모여든다. 난방의 적정 온도인 17도 정도에 이르자 머린이의 움직임은 둔해진다. 이는 한겨울 건물의 지하실에서 번식하며 인간을 공격하는 모기도 마찬가지다. 창문을 열고 집안의 모기들을 채집해 창가에 놔뒀다. 바깥 기온은 겨울 날씨치곤 포근한 영상 10도. 불과 15분 동안 만에 모기들은 모두 죽었다. 모기와 바퀴벌레, 머린이 모두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인 17도만 유지해도 곧 활동이 정지된다. 바퀴벌레, 머린이 등은 완전 박멸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머린이들이 증가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사는 환경, 즉 온도라든가 습도가 이들 위생 곤충들이 살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생 해충들을 완전히 박멸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에게 해를 미치지 않는 그러한 일정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한겨울에도 사라지지 않는 모기와 바퀴벌레, 그리고 머린이. 이들 도시 해충의 공통점은 인간에 대한 의존성이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연약함에 기대 오늘도 도시 해충은 몰려오고 있다.